필리핀 방문 사흘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하고 리커창 총리를 만나 경제교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북 제재나 사드 문제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성과를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도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지만 사과나 유감 표현은 없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황제아현, 조공 외교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가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자료는 관세청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정부 발표 전에 공무원에 의해 민간 투자자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입주한 지 석 달도 안 된 새 아파트에서 멀쩡하던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30여 가구의 거실과 안방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합격자가 뒤바뀐 충남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 직후 학생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교 측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을 찾기 위해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고양이의 어머니는 별거 중인 남편이 딸을 데려갔다고 여겨 20일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때이른 한파가 계속되면서 12월엔 좀처럼 멀지 않던 한강이 얼었습니다. 이번 결빙은 71년 만에 가장 빠른 건데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북극 한기가 원인입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 심층 분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형식 면에서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만 원유 공급 중단같이 북한이 정말 아파할 만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사드 이견도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누그러졌습니다. 앞선 두 번의 회담을 포함한 한중 정상 외교, 남승모 기자가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의 첫머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일 겁니다. 한반도 전쟁 불가와 비핵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문으로 형식 면에선 명백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외화 내빈입니다. 지난 7월과 또 지난달 두 차례 회담 때 거론됐던 원칙을 재정리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생활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원유 공급 중단처럼 실효적 제재 약속,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10월 말 외교당국 간 협의로 봉인됐다던 사드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这些方面都有广泛的共同利益。当前中韩关系和半岛局势正处于关键时期。 공식 회담 땐 거론하지 않다가 비공개 회담 때 압박한 것도 2차 회담과 같습니다. 다만 강도는 확실히 누그러졌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의 사드 언급이 최소화된 것은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었지만 중국의 반응은 아직 냉탕도 온탕도 아닌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핵심은 역시 사드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드 발언에 대해 양국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중국은 타당하게였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는 게 숙제입니다. 유성재 기자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 각각 내놓은 언론 보도문에서 사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전하는 표현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习近平重申了中方在萨德问题上的立场。
希望韩方继续妥善处理这一问题。 우리는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의미하는 적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중국은 타선, 우리말로 타당하다라고 주로 번역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중국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의 기술적인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든가 또는 사드 기지를 직접 자기네들이 와서 한번 관찰하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식의 압박 수단을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 방어용이자 주한미군 전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요구를 수용할 이유도 또 조정 여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안으로는 최종 배치 절차를 밟으면서 밖으로는 뻔히 예상되는 중국의 트집에 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와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말했는데 리 총리는 봄날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총리는 일주일 뒤가 동지라는 말로 한중 관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春天是可期的，我们也都希望呢，中韩关系平稳、健康的向前发展。 문 대통령은 한중 수교 25주년에 맞춘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로 만들자고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25년을 향한 출발선에 선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오늘 총리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드 후폭풍을 맞은 한국 기업들의 회복을 강조하자 리 총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안다면서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이 많은 혜택을 얻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경제무역부처 간 채널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베이징대의 중국 청년들에게는 두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감성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의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를 좋아합니다. 오늘 밤 충칭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내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와 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고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월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기자 폭행 사건 속보도 전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문제의 경호원들이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뜻도 전해왔는데 사과나 유감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폭행당한 사진 기자들을 병원과 숙소로 직접 찾아가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재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심하게 다친 걸로 알려져 오늘 2명 모두 귀국했습니다. 공안당국은 피해자 조사 내용과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물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경호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현장 지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내용입니다. 행사 주최 측인 코트라는 당국이 지정해준 대로 보안업체를 고용했을 뿐 중국 공안국과 경위국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가해자가 공안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한국 네티즌들의 일부 댓글을 인용해 오히려 기자들이 규정을 어겼다는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외교부 당국자도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유감이란 표현은 없었습니다. 就是需要会议的主办方能够做好很好的规划和组织，因为这个事情发生在中国，又有人受伤，我们很关心。 한중 양국 모두 이번 폭행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는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기자 폭행 사건 말고도 이번 국빈 방문에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건 중국 쿵슈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우리로 치면 차관보였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의 팔을 툭 치기도 했습니다. 정상들끼리나 나눌 수 있는 제스처죠. 중국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임상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분위기는 국영방송 CCTV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성 질문을 던질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告诉中国的观众，就是韩国政府在这个问题上的立场，以及下一步我们需要努力的方向。 도착 첫날, 난징 대학살 행사로 지도부가 베이징을 비웠다며 차관보급을 내보내 문 대통령을 맞더니 공식 환영식 직전까지 문 대통령은 3끼 연속 중국 고위 인사들이 없는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을 따라 똑같이 팔을 툭 치는가 하면 급기야 중국 경호원이 한국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연내 방중을 서두르면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해가 어려운 상황. 중국식 일방주의 외교 방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레이트파워 강대국이고 여기에 맞는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세적이기도 하고 그게 뭐 일방주의로 보일 수도 있을 테고. 사드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표출해 더 확실한 성과를 얻으려 하는 겁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때는 한미연합군의 서해훈련에 불만을 표하며 현지 언론이 한국 정상의 방중을 보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이는 도그하우스 어프로치, 이른바 계집가두기 외교에 익숙합니다.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외교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면담 뒤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련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련은 보통 윗사람 만날 때 쓰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아련하러 가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 피해 등 동질감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 회복에 나설 때 홍 대표는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한미일 북핵 안보 공조를 강조하며 각을 세운 건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갔습니다. 황제 취임식에 조공 외교를 하러 갔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격을 훼손한 겁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뵌다는 뜻의 알현이란 단어를 막말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금도를 넘었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로 무너진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방중 외교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중국 경호원의 한국 취재진 폭행에 대해선 여야 모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진상규명에, 야당은 외교 참사를 낳은 책임자 경질에 무게를 뒀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전주에서 5살 여자아이가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지 3주 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3번째 영장 청구 끝에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가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관련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5번의 소환 조사,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만에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의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콕 집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구된 영장에는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는데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까지 한 혐의가 추가되자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 사찰하고 뒷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하려 한 혐의를 포착해 이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전 감찰관을 겨냥한 사찰이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우 전 수석이 본인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구속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황제 소환 같은 불명예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전 3기 끝에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남은 빈칸을 채워갈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에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감찰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의경아들의 꽃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이었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취재진을 쏘아보는 고압적 태도나 검찰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산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과 함께 첫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빼먹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로 이어졌지만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1년 사이에 포트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수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빈칸을 채워 넣은 셈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최근 이딴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떨어졌던 적폐청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자료는 관세청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공무원에 의해 정부 발표 전에 민간 투자자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최근 몇 달 새 가상화폐 시세가 폭등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수료가 싼 동남아 국가를 찾는 원정투기꾼까지 생겨났습니다. 현금 수억 원을 가방에 담아 출국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 시행 관청에 관세청 외환조사과도 포함됐습니다. 사전 유출된 자료 초안이 관세청에서 새 나가게 된 배경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작성된 자료가 회의 시작 전 이메일로 기재부 사무관에게 보내졌고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혀 관세청 사무관에게 전달됐습니다. 관세청 사무관은 이걸 자신의 부서 채팅방에 올렸고 이후에 기업 직원들이 포함된 방으로 퍼진 겁니다. 유출된 자료는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시장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직접 외부로 유출한 관세청 직원은 물론 업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기재부 직원 역시 보안 규정을 어긴 겁니다. 총리가 얘기한 외부 세력과의 내통까지는 아니라고 관세청은 해명했지만 정책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본인 명의 한 개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거래소들이 막대한 돈을 벌면서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큰데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한 번 탈 돈으로 살 수 있다. 가입하면 1,000원 즉시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런 자극적인 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수수료는 주식 거래의 10배를 받아왔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수십억 원씩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제도권 기관인 것처럼 한국거래소의 영문명을 흉내내 투자자 혼란을 부추긴 곳도 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이틀 만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본인 인증을 강화한 가상계좌를 도입하고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한다. 경품 제공, 에어드롭 등 각종 프로모션 광고는 중단하되 이를 위해 신종 가상화폐는 당분간 상장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 과열 양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작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 거래소 가상통화를 취급하기 위한 요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가상화폐를 어느 수준으로 용인할지 정부의 입장이 시장에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제빵사 직접 고용 최종 시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게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 1명당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내려지는데 전체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회사 측은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빙자한 무리한 설득 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모인 수도권의 한 교육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조 교육이 있다고 했지만 10여 분 만에 교육은 끝나버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저희 선생님과 여기서 해서 1시간 넘는 설명 끝에 내민 건 합작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대한민국한테 해피카스로 입사하시게 된 근로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오늘 케이크는 왜 한 거예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같은 지분을 출자해 세운 해피파트너스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 직후 설립됐습니다. 직접 고용 대신 이 합작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본사는 틈날 때마다 제빵기사들을 모아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이 회사로 소속을 옮긴다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한 회사지만 제빵기사 2천여 명이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합작회사 소속으로 바뀌어도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직접 고용 지시는 내려졌지만 정작 제빵기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 두루뭉술한 법 규정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한 원인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상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제빵기사들의 동의만 얻으면 합작회사를 만들어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합작회사가 결국은 용역회사의 성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깎아주고 그 마진을 취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직접 고용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사가 어떤 행사를 할 거냐는 당연히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부는 또 뚜레쥬르처럼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지시명령의 정도의 차이이지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하면 아마 직접 고용해야 될 불법 파견의 징후가 많다고 봅니다. 고용의 안정이 중요한 근로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법망을 피하고 보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입주한 지 석 달도 안 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에선 손으로 만지거나 충격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멀쩡하던 유리창이 자꾸 깨지고 있습니다. 벌써 31가구의 거실과 안방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동 취재 김기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12층 집입니다. 대낮인데도 거실 커튼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커튼을 열어보니 폭이 2m에 가까운 이중창의 바깥 유리에 선명하게 줄이가 있습니다. 입주 직후 금이 간 걸 발견하고 교체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화가 나죠. 만약에 뭐 저런 유리가 깨져서 밖으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뭐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잘못되면. 이웃집의 거실 유리는 바닥부터 금이 가더니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쩍 하는 소리 나면서 깨졌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저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뛰어놀고 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유리창에 금이 간 집은 이 아파트에 30가구가 넘습니다. 평수에 상관없이 안방이든 거실이든 고정창과 미닫이 창을 가리지 않고 금이 갔습니다. 1,400여 세대가 모여 살 정도로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입주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안 돼 하자가 쏟아지면서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시행사인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룡건설에 시공을 맡겼습니다. LH는 계룡건설 탓을, 계룡건설은 또 다른 유리창 시공 하청업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파손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4만 장 정도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34장 정도가 이제 이렇게 금이 간 건데 0.2% 정도 밖에는 한데. 이 아파트의 유리창은 먼저 창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리를 붙인 뒤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접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때 관리 부실로 유리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고 전문가는 진단합니다. 바람 쐐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창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좀 출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흠집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입주민들은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짓다 보니 값싼 자재를 쓴 게 아니냐며 부실 시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연세대에서 한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연세대 대자보에는 문과대의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을 유흥업소처럼 늘어세운 뒤 남학생들에게 선택받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이 일을 당한 여학생은 2번이나 항의하며 거부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총 2번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나간 사람이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지만 교수는 일단 자기소개를 하라면서 의견을 무시했고요. 당시 같이 강의를 듣던 남학생도 A 교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제 룸 초이스 문화 좀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A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다면서도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밑에는 이렇게 이들을 응원하는 쪽지들도 줄줄이 붙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4월 여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분명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공개 사과가 없어 대자보를 붙였다고 여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 교수는 동료 교수들이 대자보 사과는 안 된다고 말려 사과 방식을 고민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전주에서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건 거의 한 달 전인데 신고는 일주일 전에야 들어왔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색견을 동원한 경찰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주의 한 원룸에서 외할머니와 살던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건 지난달 18일. 하지만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이미 3주가 지난 이달 8일이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 이 씨는 실종 당일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어졌지만 남편이 데려간 걸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집을 나갔지만 아이를 데려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오인하고 또 아빠는 엄마가 또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늦어지면서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또 경찰 인력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준희 양이 사라진 전주시 우화동에 있는 원룸 뒷산과 인근 저수지까지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고양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은 키 110cm에 몸무게 20kg의 왜소한 체격에 파마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시 증세가 있고 발달 장애로 말투가 다소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고양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면 112나 18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충남대 의대 편입학 전형에서 합격, 불합격자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합격자 발표 직후에 한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이 묵살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합격자 발표 이후 충남대 측의 실수로 불합격한 일부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입학처에 확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류 전형 점수가 합격선을 넘겼고 면접도 무난히 치러 합격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학 측은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고 묵살했습니다. 합격자가 뒤바뀐 초유의 사태. 학교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합격 사정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마다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9월 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도 같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재심 요청을 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재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일반 전형 합격자 10명 가운데 5명의 당락인 바뀐 상황인데도 점수표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 같은 태도가 이번 의대 편입학 전형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이번 주 추우셨죠? 한강도 얼었습니다. 보통 1월이나 돼야 어는데 이렇게 빨리 결빙된 건 71년 만입니다. 또 한강이 얼었다고 발표하려면 어느 다리 밑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시죠. 정구희 기자입니다. 한강이 얼어붙으면서 선착장에 있던 배가 옴짝달싹 못합니다. 수심이 얕은 곳은 사람이 올라가도 안 깨질 정도로 단단히 얼었습니다.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자 얼음 조각들이 배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강에 얼음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두께도 2cm 정도로 제법 단단히 얼었습니다. 이르면 12월 말이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한강 결빙 공인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2번에서 4번 교각 사이 강물도 처음 얼었습니다. 한강은 보통 1월 13일에 어는데 이보다 29일 이릅니다. 12월 12일에 결빙이 관측됐던 1946년 이후 71년 만에 가장 일찍 얼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결빙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서울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4, 5일 지속이 될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추위는 북극 한기 때문입니다.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영하 30도의 한기가 북극에만 머물지 않고 한반도까지 내려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약해지는 다음 주 후반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면 지금은 웹문서와 홈페이지가 따로 나타나지만 곧 한꺼번에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원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겨울옷을 입력해봤습니다. 겨울옷 관련 홈페이지들이 한데 모여져 소셜미디어와 같은 웹문서와 따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빠르면 다음 달부턴 홈페이지만 모아놓은 영역이 사라집니다. 구글 검색처럼 홈페이지와 웹문서가 한데 뒤섞여 표시되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검색 결과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영세업체의 홈페이지가 수많은 웹문서와 뒤섞이면 검색 결과에서도 한참 뒤로 밀릴 것이란 주장입니다. 사이트라는 별도로 있을 때는 몇십 건, 많아야 100건 이내에서 합쳐지면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에요. 많이 맞추죠. 결국 홈페이지를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려면 네이버가 유료로 운영하는 파워링크 칸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찰제거든요.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어떤 대표 키워드를 잡으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몇천 쓰는 분들. 네이버는 광고 유도 목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확확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쪽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네이버 정도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재라는 생각을 갖고 네이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영세 사업자들은 최근 네이버 검색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최근 북한에 다녀온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측에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작은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지난주 북한을 다녀온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펠트먼 차장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측의 상호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Resumptions of those sorts of military-to-military intra-Korean contacts that can reduce risk.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림픽 참가 등 유엔의 제안을 북측이 따라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펠트먼은 평창올림픽 때까지 도발을 자제하면 대화로 향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대화나 올림픽 참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s desirable, but I didn't get the sense that they see it as realistic in the short term. 잠시 뒤 북핵 문제를 논의할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참석합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위적 조치로서 핵 개발의 당위성 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여성이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말 역겹다며 조용히 하라고 막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이처럼 인종차별적인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You can sit and be quiet, fin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you've I don't want to hear your language. 옆자리에서 한국말을 하던 한인 학생들을 향해 백인 여성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습니다. I hate it. I'm sorry, but they're allowed to speak their language. You know what President Obama said that everyone here in America and enjoying their America should speak English. 피해 학생이 촬영을 하자 당황한 듯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막말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If they want to sit and be quiet, that'd be great. If you don't want to hear it, they're welcome to be here. They're doing nothing wrong. You're the one that's causing an issue. Excuse me. Excuse me. 그 에세이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e were just minding our own business. This lady just suddenly says, "Don't you dare say that again." 지난 9월엔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한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수업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She said, "I hate Korean." That's what she said. Literally in the live class, with all the students in the class at the same time.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인종 증오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백인들이 감추었던 소수 인종에 대한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12월과 1월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엔 매장보다는 화장 방식을 크게 선호하고 있지만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당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혐오 시설이라며 주민 반대가 심해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종도 신도시입니다. 인천시는 이곳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4,000제곱미터 넓이의 유골 2만 기를 보관할 봉안당도 포함돼 있었는데 2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이 집값 내려간다며 반발하기 때문인데 봉안당 건립부지에 쇠말뚝을 박자 쓰레기를 쌓아 악취가 나게 하자는 글까지 올라옵니다. 신도시 입주한 주민들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140여 건 정도가
지난 2007년 판교 신도시 건립 때도 수목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주민들 그 민원이 드세니까 안 하는 거로 했거든요. 공으로만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을 거예요.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봉안당 신설이나 증설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하원 5km 이내에 있는 372개의 토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사시설이 집값, 토지값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습니다. 80%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는 시대.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설득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20여 년 전에 20% 정도였던 화장률은 지난해 82.7%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화장하는 겁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화장률은 90%, 부산은 92%에 달합니다. 이렇게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화장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장장 건립 반대 소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쉴 틈 없이 운영하지만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틀 뒤 일정까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 수요에 풀타임 가깝게 전 타임을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처 화장장을 찾지 못하다 보니 결국 멀리 떨어진 화장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거주지 지자체를 벗어나면 화장 비용도 10배 비싸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관해자 비율이 현재 조금 높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덜어 있는데 인구가 많고 화장률도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는 모두 합쳐 화장장이 6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2만 구 정도는 화장 일정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장시설 건립이 시급한데도 번번이 주민 반발에 막히는 현실. 경기도 화성시는 주민들이 반대 소송까지 내 1년째 재판 중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전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인터넷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통신사들과 컨텐츠 기업의 힘겨루기 속에서 통신사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폐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 dissent. Commissioner O'Reilly. Aye. Commissioner Carr. Aye. Commissioner Rosenworcel. I dissent.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업들은 실망감과 함께 법적 투쟁을 선언했고 미국 전역에서도 인터넷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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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사용량이 많건적건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망 사용량이 많은 콘텐츠 기업에게 사용료를 올려받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로 통신사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G 등으로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위해 통신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After a 2-year detour, one that has seen investment decline, broadband deployments put on hold, and innovative new offerings shelved.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기간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망 중립성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SBS 특별모금 생방송에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직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직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동이 금일봉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직원이 2,500만 원, 통일부 직원 일동이 500만 원, GS 직원 일동이 1,000만 원, SBS 미디어그룹 인직원 일동이 1억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올림픽 선수촌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 소환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평창을 찾을 전 세계 95개국 6,500여 명의 선수들이 묵게 될 숙소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첫 삽을 뜬 뒤 2년 반 만입니다. 선수촌은 평창과 강릉 두 곳에 마련됐는데 평창엔 설상 종목 참가 선수 3,900여 명이, 강릉엔 빙상 종목 2,900여 명의 선수들이 묵게 됩니다.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 내부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타입 가운데 가장 큰 타입인데요. 모두 7명에서 8명의 선수들이 이곳에 머물며 평창올림픽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키가 큰 선수들을 위해 보조 침대는 물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2월 정식으로 선수들이 입촌하면 식당과 편의점뿐 아니라 은행과 세탁실, 종교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선수와 관중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언론 관계자들이 머물 강릉 미디어촌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올림픽 기간 전 세계 만여 명의 보도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오늘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작년보다는 42일 빠르게, 그리고 관측상으로는 71년 만에 가장 빠른 첫 결빙이었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눈이 내립니다. 양은 1에서 3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해안의 폭설과 전국적으로 한파가 찾아옵니다. 오후에 충청 이남 서쪽 지방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호남 서해안 최고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는 주말이 지나면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